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청년에게 선택지는 하나뿐이었습니다. 남의 나라 전쟁터로 끌려가거나 거부하면 가족까지 무너지는 길이었죠. 그런데 지금 그는 한국 군복을 입고 서 있습니다. 용병이 아니라 이 나라를 지키는 국군으로요. 처음 내가 들은 반응은 응원이 아니었습니다. 비웃음에 가까운 확신이었죠. 어차피 잠깐 일하러 온 사람들이 국적도 없는데 누가 끝까지 책임져. 하지만 현장에선 다른 장면이 반복됩니다. 새벽 출근 차량이 줄을 서고 힘든 공정의 빈자리는 늘 같은 얼굴이 메웁니다. 그리고 그 얼굴은 외국인이 아니라 고려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나는 Watch the 그 alignment 이름이 here. 왜 It's 이렇게 holding 오래 steady. Good sync. Initiating the 취약함과 next 붙어 phase now. 다니는지 보게 Throughput 됩니다. looks optimal. 누군가를 도와주는 척하면서 끝내 가장 불리한 규칙을 남겨두는 방식까지요.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화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중앙아시아와 동유럽 지역에서 이주와 위기 상황을 분석해온 외국인 정책 자문가 레온 하르트입니다. 지금부터 고려인이 어떻게 남의 나라 전쟁에서 벗어나 스스로 군입대를 선택하게 되었는지 그 결정의 진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지금 충북의 한 산업단지 쪽으로 들어가는 도로 위에 서 있습니다. 아침 공기가 차갑고 차량 헤드라이트가 줄처럼 이어져요. 출근 시간이 되면 이 길은 묘하게 한 방향으로만 흐릅니다. 사람도, 차도, 표정도요. 누가 먼저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규칙이 하나 있습니다. 여긴 일이 먼저고 사람은 뒤입니다. 택시 기사에게 목적지를 말하자 기사님이 핸들을 꺾으며 툭 던집니다. 거기요. 거기 들어가면 분위기 좀 그래요. 요즘은 거의 외국인이에요. 그 말에는 불평도, 호기심도 섞여 있지만 결론은 같습니다. 우리 동네가 아닌 것 같다는 감정이죠. 나는 창밖을 보며 고개를 끄덕이는 척합니다.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계산을 멈추지 않습니다. 거의 외국인이라는 표현이 언제부터 이렇게 편해졌는지, 그리고 그 말이 사람을 얼마나 단번에 아래로 눌러버리는지 나는 너무 많이 봐왔거든요. 산단 입구 쪽으로 가까워지자 정말 눈에 띄는 게 있습니다. 간판들입니다. 빵집, 슈퍼, 식당. 한국어가 아닌 글자들이 섞인 간판이 보이고 유리문 안쪽에는 낯선 향신료, 냄새가 묻어나는 포장들이 진열돼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걸 다양해졌다고 말하기도 하지만 대개는 한 문장으로 정리합니다. 싸게 사 먹기 좋지 뭐. 어차피 걔네끼리 사는 거지. 우리 애들은 저런 데서 안 일하잖아. 이 말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오갑니다. 나쁜 의도로 던지는 것 같지 않아서 더 위험합니다. 악의가 아니라 습관이기 때문이죠. 사람을 사람으로 보기 전에 기능으로 먼저 분류하는 습관. 그 습관이 어느 순간부터 특정 집단에게만 붙습니다. 나는 편의점 앞에서 잠깐 서 있습니다. 새벽이라 커피를 사러 온 노동자들이 줄을 서고 손이 거칠게 갈라진 사람들이 비닐 장갑을 만지작거립니다. 그들 사이로 들려오는 대화는 대부분 짧아요. 몸이 이미 피곤하니 말이 길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말들 사이로 내 귀를 찌르는 한 단어가 반복됩니다. 고려인. 고려인 아저씨들 오늘도 차 타고 갔더라. 고려인 직원이 주야 바꿔준다더라. 고맙지 뭐. 근데 솔직히 걔네 없으면 라인이 돌아가냐? 누군가는 고맙다고 말하면서도 다음 문장에는 어차피 대체 가능을 붙입니다. 그게 이 동네의 공기입니다. 필요해서 쓰지만 같은 편이라고는 말하지 않는 공기. 나는 한 식품 공장으로 향합니다. 철문이 열리자 기계 소리가 먼저 밀려 나옵니다. 컨베이어가 돌아가고 포장 비닐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이어집니다. 현장 관리자가 안전모를 고쳤으며 나에게 설명합니다. 우리 회사가 30년 됐거든요. 근로자가 한 700명 가까이 돼요. 그는 자랑처럼 말하다가 곧이어 현실을 붙입니다. 근데 그 중에 고려인이 120명 정도 돼요. 그가 숫자를 말할 때 표정이 이상합니다. 자랑도 아니고
자책도 아니고 그냥 어쩔 수 없다는 얼굴이에요. 그 표정은 이런 뜻을 품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굴러가는 이유를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알잖아. 내 뒤쪽에서 누군가 툭 웃습니다. 현장을 둘러보러 온 외부 인력업체 사람이었는데 말투가 아주 노골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돌아가지. 한국 사람들로 채우면 돈이 얼마야. 힘든 건 다 저쪽이 해주잖아요. 말 안 통하면 시키기도 편하고. 나는 그 말이 얼마나 잔인한지 본인은 모른다는 걸 압니다. 말이 통하지 않으면 편하다는 게 결국 사람을 말 없는 손으로 본다는 뜻이니까요. 그 순간 내 속에서 뭔가가 올라옵니다. 분노라기보다 역겨움에 가깝습니다. 너무 익숙하게 반복되는 구조를 다시 보는 기분이니까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자리가 단순히 외국인 노동자 이야기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사람들이 고려인을 말할 때는 어느 순간부터 민족이라는 단어를 일부러 피합니다. 말하면 불편해지거든요. 같은 뿌리라고 인정하는 순간 태도가 바뀌어야 하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더 쉬운 단어로 바꿉니다. 외국인, 이주자, 그쪽 사람들. 그리고 마지막엔 이렇게 말합니다. 국적도 없는데 우리가 왜 책임져? 나는 그 문장을 듣는 순간 확신합니다. 이 이야기의 출발점은 일자리가 아닙니다. 차별이라는 단어를 붙이기에도 너무 일상적인, 더 뿌리 깊은 문제입니다. 책임을 피하기 위해 경계를 만드는 방식. 그리고 그 경계가 가장 약한 사람에게 먼저 꽂히는 방식. 공장 밖으로 나오니 다시 출근 차량이 지나갑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얼굴들은 대부분 무표정합니다. 웃을 여유가 없고 말할 여유도 없죠. 그 무표정이 내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늘 이렇게 살아왔어. 그리고 아무도 크게 관심을 갖지 않았지. 하지만 나는 압니다. 이 무심함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는 무심함을 뚫고 들어오는 장면이 곧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 장면이 나오면 오늘 여기서 웃던 사람들부터 먼저 말을 바꿉니다. 그리고 그때 한국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 왜 어떤 고려인은 결국 군입대까지 결심하게 되는지, 그 연결이 한꺼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공장 안쪽으로 더 들어가자 공기가 달라집니다. 기계 소리는 커지고 바닥엔 늘 미끄러운 흔적이 남아 있어요. 여기부터가 이 공장의 진짜 심장부입니다. 그리고 이 구역에서 일하는 얼굴들은 거의 바뀌지 않습니다. 야간 공정, 고온 라인, 냄새가 심한 구간. 관리자는 말합니다. 여긴 적응이 좀 필요해요. 하지만 적응의 의미를 다들 알고 있습니다. 안 하려는 사람은 금방 빠지고 남는 사람만 남는다는 뜻이죠. 휴게실에서 점심을 먹으며 직원들 이야기를 듣습니다. 한국인 직원 둘이 도시락을 열며 웃습니다. 나 저 라인으로 다시 가라면 바로 관둔다. 야간 수당 준다 해도 싫어. 그 시간에 애 얼굴도 못 보잖아. 그 말 끝에 꼭 붙는 문장이 있습니다. 근데 고려인들은 잘 하더라. 칭찬처럼 들리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선이 있습니다. 우리는 안 해도 되는 일이라는 선. 그리고 그 선 바깥에 서 있는 사람들. 현장 반장이 말을 보탭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쪽 라인은 고려인 아니면 유지가 안 돼요. 한국 사람은 하루 이틀 하다가 빠져요. 근데 저 친구들은 말 안 해도 그냥 합니다. 나는 그 말이 가장 위험하다고 느낍니다. 그냥 한다는 표현. 그건 성실함이 아니라 저항할 수 없다는 뜻일 때가 많으니까요. 실제로 작업복을 갈아입는 탈의실에서 이런 장면을 봅니다. 한 고려인 청년이 반장에게 묻습니다. 오늘도 야간입니까? 반장은 대답하지 않고 명단을 가리킵니다. 거기엔 늘 같은 이름들이 적혀 있습니다. 누군가는 번갈아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말하지만 그 말은 회의실에서만 존재합니다. 현장에 내려오면 규칙은 단순해집니다. 불만을 말하지 않는 사람, 빠질 수 없는 사람, 대체하기 쉽다고 여겨지는 사람. 그 조건이 겹치는 지점에 고려인이 서 있습니다. 나는 한 사고 기록표를 봅니다.
작은 화상, 손가락 찰과상, 허리 통증. 대부분 경미로 분류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름을 보면 또 비슷합니다. 관리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건 산재까지 갈 일은 아니고요. 본인들도 크게 문제 삼지 않아요. 문제 삼지 않는 걸까요? 아니면 문제 삼을 수 없을까요? 어떤 고려인 노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프면 쉬면 되죠. 근데 쉬면 다음 주에 일은 빠질 수 있어요. 그 말투엔 분노도 호소도 없습니다. 이미 체념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이상한 장면이 하나 더 보입니다. 관리자들은 고려인을 외국인이라고 부르면서도 정작 계약서 이야기만 나오면 말을 흐립니다. 국적이 좀 애매해요. 체류 자격이 상황에 따라 달라요. 법적으로는 문제 없는데 복잡하죠. 복잡하다는 말은 늘 이렇게 쓰입니다. 책임을 미루기 가장 좋은 단어로요. 그래서 보호는 흐릿해지고 규칙은 유연해지며 불리한 선택지는 늘 같은 쪽으로 흘러갑니다. 나는 그 순간 깨닫습니다. 이건 단순한 노동 문제가 아닙니다. 제도와 현장 사이의 빈틈이 사람을 밀어넣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런 구조는 언제나 가장 약한 사람을 먼저 시험합니다. 오늘은 산업 현장이고 어제는 다른 나라의 전쟁터였고 내일은 또 어떤 위험한 선택지일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나는 이 장면을 그냥 지나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음에 나올 이야기는 불쌍하다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곧 이 구조를 정면으로 흔드는 질문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 앞에서 그동안 아무 말 없던 쪽이 먼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공장 밖으로 나오면 이야기는 끝날 줄 알았습니다. 보통은 그렇거든요. 산업 현장 이야기는 늘 담장 안에서만 소비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릅니다. 이곳에서는 담장을 나서는 순간부터 다른 장면이 이어집니다. 버스 정류장에 사람들이 모입니다. 작업복 차림 그대로 가방을 맨 채 줄을 서 있죠. 대화는 짧고 조심스럽습니다. 하지만 어디로 가는지는 모두 압니다. 같은 방향입니다. 같은 동네요. 버스가 멈추자 한꺼번에 사람들이 올라탑니다. 자리를 잡고 앉은 사람들 사이로 낯선 억양의 말이 들립니다. 웃음도 있고 한숨도 있습니다. 그 모습은 임시 체류자라기보다는 이미 생활이 자리 잡은 사람들에 가깝습니다. 동네에 들어서면 풍경이 또 바뀝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조용했던 골목에 늦은 시간까지 불이 켜진 가게가 보입니다. 빵집, 슈퍼, 작은 식당. 간판 글씨는 제각각이지만 안으로 들어가면 분위기는 묘하게 안정적입니다. 아이 손을 잡고 장을 보는 부모, 전화로 본국과 통화하는 중년 여성, 가게 앞에서 담배를 피우며 하루를 정리하는 청년들. 이건 유입의 풍경이 아닙니다. 정착의 풍경입니다. 나는 이 장면을 여러 나라에서 봐왔습니다. 사람들이 잠깐 돈을 벌러 왔다면 이런 상권은 생기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오가지도 않고 학교 이야기가 오르내리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미 그런 이야기가 시작됐습니다. 애 학교는 어디로 보내야 하지? 여기 병원은 괜찮아? 주말엔 어디가 조용해? 이 질문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이미 돌아갈지 말지를 고민하는 단계가 아닙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고민하는 단계로 넘어온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동네를 바라보는 시선은 여전히 묘하게 갈라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요즘 동네 분위기 달라졌지. 솔직히 좀 낯설어. 하지만 그 말 뒤에는 이렇게 덧붙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지. 일은 해야 하니까. 나는 그 문장에서 문제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 정확히 느낍니다. 이건 더 이상 한두 공장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생활권 전체가 얽혀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사람들은 이걸 잠시 스쳐가는 현상처럼 말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한 가지 질문이 피할 수 없이 떠오릅니다.
왜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유독 고려인인가? 단순히 일자리가 있어서도 아니고 우연히 이주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이 정도 규모와 밀도로 자리 잡았다는 건 분명히 다른 힘이 작용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나는 그 힘을 찾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아니라 규칙을 봅니다. 말이 아니라 제도를 봅니다. 그리고 곧 알게 됩니다. 이 흐름은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 아주 오랫동안 특정 방향으로 밀려온 결과라는 거요. 아직은 아무도 그 이야기를 크게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곧 누군가 그 질문을 공식적인 자리에서 꺼냅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그동안 너무 당연하게 여겨졌던 기준들이 하나씩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나는 이 동네를 몇 번 더 걷습니다. 시간대를 바꿔서, 요일을 바꿔서요. 아침, 점심, 밤. 그럴수록 한 가지는 더 분명해집니다. 사람이 바뀌어도 구조는 바뀌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묻습니다. 왜 이 동네엔 고려인이 이렇게 많은가요? 처음 돌아오는 대답은 늘 가볍습니다. 우연이죠. 일자리가 있어서요. 원래 이쪽이 외국인들이 많이 와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한 걸음 더 묻습니다. 그럼 왜 다른 외국인보다 고려인이 더 많죠? 그때부터 대답의 속도가 느려집니다. 사람들은 갑자기 말을 고릅니다. 눈을 피하고 손을 만지고 글쎄요라는 말을 길게 끕니다. 그리고 곧 서로 모순되는 설명들이 쏟아집니다. 한국말을 조금 하니까, 동양인이라 눈에 덜 띄어서, 성실해서, 불평을 잘 안 해서. 이 말들은 겉으로 보면 칭찬 같지만 가만히 뜯어보면 전부 같은 뜻입니다. 거절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나는 현장 관리자에게 다시 묻습니다. 그럼 다른 국적 이주민은요? 그는 잠시 웃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들은 조건을 좀 따져요. 근무 시간, 수당, 계약 이런 걸 꼼꼼히 봐요. 나는 그 말이 이 구조의 핵심이라고 느낍니다. 조건을 따지는 순간 사람은 귀찮은 인력이 됩니다. 하지만 묻지 않으면 사람은 편한 인력이 됩니다. 그리고 그 편함이 항상 같은 집단에만 기대지는 순간 그건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분배입니다. 나는 인력 소개소를 찾습니다. 사무실 벽엔 여러 나라 국기가 붙어 있지만 상담 데스크 앞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비슷한 얼굴입니다. 고려인입니다. 상담 직원은 익숙한 말투로 설명합니다. 이쪽 분들은 서류가 간단해요. 비자도 처리하기가 수월하고요. 무엇보다 급하면 바로 투입이 됩니다. 나는 묻습니다. 급하다는 건 어떤 상황입니까? 그는 대수롭지 않게 말합니다. 야간 갑자기 빠졌을 때요. 사고 나서 공정 멈추면 안 될 때요. 사람들이 안 하겠다고 할 때요. 그 말은 곧 이런 뜻입니다. 가장 위험하고, 가장 급하고, 가장 보호가 없는 순간에 먼저 불려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나는 계약서를 봅니다. 글자는 작고, 조항은 많습니다. 한국어가 빼곡히 적혀 있고, 중요한 부분은 애매한 표현으로 덮여 있습니다. 회사 사정에 따라, 현장 상황에 따라, 누군가 그 문장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까요? 이 서류는 이해를 전제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동의만을 전제로 만들어진 문서입니다. 그런데 더 묘한 장면은 그 다음에 나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입니다. 작은 사고가 납니다. 기계가 멈추고 관리자가 뛰어옵니다. 다친 사람은 고려인 노동자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본인이 조심했어야지. 산재까지 갈 일은 아니잖아. 괜히 크게 만들 필요 없어. 그리고 아무도 묻지 않습니다. 왜 그 자리에 그 사람이 있었는지. 왜 항상 같은 사람들이 위험한 공정에 서 있었는지. 나는 이 장면을 보며 다른 나라에서 봤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전쟁이 터지기 전의 징후와 닮아 있습니다. 처음엔 자원입니다. 원하면 가라.
그 다음엔 분위기입니다. 다들 간다. 마지막엔 선택이 사라집니다. 너밖에 없다. 나는 여기서 같은 패턴을 봅니다. 전장은 다르지만 사람을 밀어넣는 방식은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묻기 시작합니다. 조심스럽게, 그러나 분명하게요. 이건 차별 아닙니까? 그러자 반응이 갈립니다. 어떤 사람은 즉각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에요. 그런 의도는 없어요. 우린 법대로 합니다. 다른 사람은 말을 바꿉니다.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잖아요. 제도 자체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바로 그 말에서 이 단계의 문이 열립니다. 제도. 사람들은 더 이상 개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위에서 정한 거예요. 원래 그런 구조예요. 우리가 바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나는 그 순간 확신합니다. 이제 질문의 방향을 바꿔야 한다는 거요. 사람을 탓해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봐야 할 건 누가 이런 규칙을 만들었고 왜 이 규칙이 고려인에게만 불리하게 작동했는가입니다. 그리고 그 답은 거리도, 공장도, 인력사무소도 아닌 완전히 다른 장소에 있었습니다. 회의실입니다. 공식 석상입니다. 국가가 사용하는 언어의 자리입니다. 그곳에서 누군가 마침내 이 질문을 입 밖으로 꺼냅니다. 정말로 우리는 동포를 공평하게 대하고 있는가? 이 질문이 나오자 그동안 애써 감춰졌던 기준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회의실 공기는 늘 비슷합니다. 차분하고 정돈돼 있고 감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여기서 결정된 문장 하나가 현장에선 사람의 삶을 통째로 바꿔버리니까요. 나는 그날 그 회의를 기억합니다. 형식적인 질문으로 시작됐습니다. 재외국민과 재외동포의 구분은 어떻게 됩니까? 관계자는 익숙한 답변을 꺼냅니다.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 재외국민, 외국 국적이면 재외동포. 법적으로는 깔끔합니다. 하지만 질문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럼 재외동포는 정말로 모두 똑같이 대우받고 있습니까? 이 질문이 던져지는 순간 회의실의 공기가 아주 미세하게 변합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봅니다. 누군가는 자료를 넘기고 누군가는 펜을 돌립니다. 대답은 조심스럽게 나옵니다. 지역별 특수성이 조금씩 있습니다. 역사적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어려운 동포에게는 오히려 더 많은 지원을. 말은 부드럽지만 의미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질문은 더 직설적으로 바뀝니다. 중국 동포, 재미 동포, 제일 동포. 정말로 동일한 조건입니까? 그제야 처음으로 구체적인 이름이 나옵니다. 비자. 어떤 동포는 F-4 비자. 어떤 동포는 H-2 비자. 회의실 한쪽에서 누군가가 설명합니다. F-4는 비교적 자유로운 체류가 가능합니다. 취업 제한도 적고 장기 체류가 쉽습니다. 다른 쪽에서 덧붙입니다. H-2는 취업 분야가 제한되고 체류 관리도 더 엄격합니다. 그 순간 그동안 현장에서 봐왔던 장면들이 머릿속에서 한꺼번에 이어집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항상 급한 자리에 먼저 불려갔는지, 왜 계약서가 늘 애매했는지, 왜 관리라는 말이 유독 특정 집단에게만 붙었는지. 이건 태도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출발선 자체가 달랐던 겁니다. 회의는 계속됩니다. 이번엔 국적 회복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재미동포나 제일동포는 일정 연령이 되면 복수 국적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관계자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65세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그럼 질문은 당연히 이어집니다. 그럼 고려인은요? 잠시 정적이 흐릅니다. 그리고 답이 나옵니다. 중국은 단일 국적주의 국가입니다.
중국 국적을 포기해야만 한국 국적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 말이 회의실을 빠져나오는 순간 현장에서는 이렇게 들립니다. 너희는 먼저 버려라. 모든 걸 내려놓고 와라. 그래야 받아주겠다. 나는 이 대목에서 회의실 바깥의 얼굴들이 떠오릅니다. 산업 현장에서, 인력사무소에서, 동네 골목에서 봤던 그 얼굴들. 그 사람들에게 이 제도는 선택지가 아닙니다. 부담이고 위험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질문이 던져집니다. 이건 차별로 느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 지금까지 조심스럽게 말하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회의를 주재하던 사람이 고개를 들고 이렇게 말합니다. 느낌이 아니라 실제로 서러웠을 겁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집니다. 이 말은 변명이 아닙니다. 처음으로 인정이 나온 순간입니다. 가난한 나라, 힘없는 나라에서 살았다는 이유로 나까지 무시당한다고 느꼈을 겁니다. 이 문장은 보고서에 쓰인 문장이 아닙니다. 하지만 현장을 통과해 온 말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지울 수 없습니다. 이후 회의는 빨라집니다. 말이 줄고 결정이 나옵니다. 비자 제도 통합 검토, 체류 자격 차별 해소, 동포 정책 전면 점검. 처음으로 문제가 현장 관리가 아니라 국가의 책임으로 이동합니다. 나는 이 장면을 보며 확신합니다. 이제 방향이 바뀌었다는 거요.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현장도 당장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제 더 이상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원래 그런 구조예요. 그 말이 국가의 언어에서 사라지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리고 이 변화는 곧 아주 구체적인 선택으로 이어집니다. 어떤 이는 떠나고, 어떤 이는 돌아오고, 어떤 이는 그보다 더 큰 결심을 합니다. 이제 이야기는 결정의 단계로 들어갑니다. 제도가 바뀐다는 말은 늘 추상적입니다. 회의실에서는 문장 하나로 끝나지만 현장에선 그 문장이 사람의 인생으로 번역됩니다. 그리고 그 번역은 언제나 개인 몫입니다. 나는 고려인 거주 지역을 다시 찾습니다. 이번엔 공장이 아니라 집 안쪽입니다. 저녁 시간이 되자 불이 하나둘 켜집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풍경은 조용합니다. 하지만 안에서는 아주 무거운 계산이 진행 중입니다. 한국으로 갈 수 있다더라. 비자 조건이 바뀐다던데. 이제 국적 문제도 다시 논의된대. 이 말들은 희망처럼 들리지만 곧바로 다른 말들이 뒤따릅니다. 근데 다 버리고 가야 하는 거잖아. 여기서 쌓은 거 다 정리해야 하고. 부모님은 어떡하고. 돌아온다는 말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돌아갈 나라는 생겼지만 버려야 할 삶도 동시에 생겼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여긴 힘들어도 익숙하잖아. 차별이 있어도 적어도 살아남는 법은 알아. 이 말에는 비겁함이 없습니다. 오히려 아주 현실적인 용기입니다. 낯선 곳에서 다시 시작하는 건 전쟁만큼 두려운 일이니까요. 특히 젊은 고려인 남성들에겐 선택의 압박이 더 큽니다. 나이, 체력, 언어, 노동 이력. 모든 조건이 그들을 즉시 투입 가능한 존재로 만듭니다. 그리고 그 순간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과거를 떠올립니다. 우리 할아버지도 그랬지. 아프간으로 끌려갔잖아. 선택권이 없었대. 전쟁은 끝났지만 전쟁에 끌려가는 방식은 남아 있었습니다. 이름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용병, 파견, 계약, 외주. 그래서 한국이라는 선택지는 단순한 이주가 아닙니다. 그건 운명의 방향을 바꾸는 일입니다. 나는 한 고려인 청년의 말을 기억합니다. 그는 한국행을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망치는 건 싫어요. 근데 또 다시 쫓겨가기도 싫어요.
이 말은 모순처럼 들리지만 사실 가장 정확한 감정입니다. 그는 도망치고 싶은 게 아니라 쫓겨다니는 삶 자체를 끝내고 싶은 것입니다. 한국으로 간다는 건 그 쫓김의 고리를 끊는 선택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른 질문이 생깁니다. 그럼 나는 한국에서 무엇이 되는가?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멈춥니다. 노동자, 이주민, 동포, 그 어떤 단어도 완전히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단어들은 전부받는 쪽의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예상하지 못한 선택지가 등장합니다. 누군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군대는 어떨까? 처음엔 웃음이 나옵니다. 농담하지 마. 우리가 왜 군대를 가? 하지만 그 말이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머릿속에 남습니다. 왜냐하면 군대는 받는 쪽의 자리가 아니라 지키는 쪽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 대목에서 사람들의 표정이 달라지는 걸 봅니다. 처음엔 놀람, 그 다음엔 계산, 그리고 마지막엔 아주 조용한 결심. 남의 나라 전쟁에는 끌려가면서 내 나라 군대는 안 가는 게 맞나? 이 질문은 누가 강요해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쉽게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군 입대는 의무가 아니라 선언이 됩니다. 나는 도망자가 아니라는 선언. 나는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선언. 나는 이 나라의 일부라는 선언. 물론 반대도 많습니다. 가족은 말립니다. 이제 막 살 길이 열렸는데 왜 또 위험한 길을 가냐? 그 말이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괴롭습니다. 하지만 청년들은 알고 있습니다. 전쟁터로 끌려가는 위험과 스스로 선택해 들어가는 위험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요. 전자는 소모이고 후자는 책임입니다. 그리고 책임은 사람을 소모시키지 않습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만듭니다. 나는 이 선택을 감동적인 미담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건 감정의 폭발이 아니라 아주 차가운 계산의 결과입니다. 어디에서 가장 인간으로 살 수 있는가? 어디에서 가장 덜 밀려나는가? 어디에서 처음으로 주인이 되는가? 그 계산 끝에 어떤 고려인은 한국을 선택하고 그중 일부는 군입대를 선택합니다. 이제 이야기는 되돌릴 수 없는 지점에 들어왔습니다. 한국은 선택지가 되었고 선택은 행동으로 옮겨집니다. 그리고 곧 사람들이 절대 잊지 못할 장면이 눈앞에 나타납니다. 남의 나라 전쟁터로 끌려가던 사람이 대한민국 군복을 입고 정렬에 서 있는 장면입니다. 훈련소 앞은 늘 비슷합니다. 이른 아침, 아직 해가 완전히 뜨기 전, 차가운 공기와 정렬된 줄, 그리고 말수가 급격히 줄어든 사람들. 여기서는 누구도 큰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웃음도, 조롱도, 가벼운 말도 사라집니다.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장소는 선택의 결과만 남는 곳이라는 거요. 나는 그 줄 한가운데서 낯익은 얼굴을 봅니다. 공장에서 봤던 얼굴, 버스 정류장에서 마주쳤던 얼굴, 항상 야간 라인에 서 있던 얼굴입니다. 이제 그는 작업복이 아니라 군복을 입고 있습니다. 누군가 옆에서 낮게 말합니다. 진짜 왔네. 설마 했는데 그 말엔 놀라움이 섞여 있지만 비웃음은 없습니다. 여기서는 비웃음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가족들이 조금 떨어진 곳에 서 있습니다. 어머니는 손을 꼭 쥐고 있고 아버지는 말없이 바닥을 봅니다. 동생은 형의 얼굴을 계속 올려다봅니다. 이 가족은 이미 많은 선택을 지나왔습니다. 남의 나라 전쟁에 끌려갈 뻔한 선택, 또다시 떠돌아야 했던 선택, 그리고 지금 이 나라를 지키는 선택 앞에 서 있습니다. 훈련병 집합 구령이 울립니다. 모두 동시에 자세를 고칩니다.
그 순간 그는 더 이상 고려인 노동자가 아닙니다. 외국인도 이주자도 아닙니다. 그는 그냥 대한민국 훈련병입니다. 나는 이 장면이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을 침묵시키는지 압니다. 군복은 설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변명도 수식도 필요 없습니다. 군복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기서 도망치지 않았다. 나는 이 나라를 선택했다. 그리고 책임을 진다. 그동안 그를 바라보던 시선들이 하나씩 방향을 바꿉니다. 쟤네는 잠깐 일하러 온 거잖아. 어차피 돌아갈 사람들이지. 이 말들이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돌아갈 사람이 아니라 지킬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훈련이 시작됩니다. 체력 훈련, 제식, 구보. 누구에게도 특별 대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도 면제는 없습니다. 어떤 훈련병이 속삭입니다. 힘들지. 그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답합니다. 공장 야간보다 낫습니다. 그 말에 주변에서 짧은 웃음이 터집니다. 비웃음이 아니라 동료로서의 웃음입니다. 이 순간부터 그를 부르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고려인 형이 아니라 동기, 전우, 같은 기수입니다. 나는 이 변화가 어디서 오는지 정확히 압니다. 동정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연민에서도 나오지 않습니다. 동등함에서 나옵니다. 그는 보호받는 대상이 아니라 같이 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같이 뛰고, 같이 땀 흘리고, 같은 규칙을 적용받는 사람. 그래서 존중이 따라옵니다. 면회 날, 아버지가 말합니다. 저기 서 있는 게 우리 아들이다. 목소리는 떨리지만 부끄러움은 없습니다. 옆에 서 있던 다른 부모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다 같은 아들들이죠. 그 말은 짧지만 이야기는 길게 이어집니다. 고려인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밖에서는 또 다른 변화가 일어납니다. 공장에서, 동네에서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 친구 군대 갔대. 한국 군대. 처음엔 믿지 않습니다. 설마. 왜? 그럴 필요가 있나? 하지만 사진이 돌고 영상이 공유됩니다. 군복을 입은 모습, 훈련 중인 모습, 수료식에서 격려하는 모습. 그제야 사람들은 말을 멈춥니다. 이제 더 이상 얘네는이라는 문장을 쉽게 꺼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장을 완성하는 순간 자기 자신에게 되묻게 되기 때문입니다. 나는 저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 군입대는 강요가 아닙니다. 그래서 더 무겁습니다. 의무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이 나를 지켜줬습니다. 그럼 이제 내가 지켜야죠. 이 말은 멋있게 들리기 위해 만들어진 문장이 아닙니다. 아주 단순한 논리입니다. 받았으면 갚는다. 지켜졌으면 지킨다. 그리고 그 논리는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 장면을 보며 확신합니다. 이제 이 이야기는 더 이상 동포 지원 이야기가 아닙니다. 국가가 누구를 국민으로 인정하는가의 이야기입니다. 조롱은 사라지고 침묵이 지나가고 마침내 인정이 남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지만 모두가 느낍니다. 이제는 아무도 이들을 가볍게 부를 수 없다는 거요. 사람들은 종종 묻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면 뭐가 달라지느냐고요. 집이 바뀌는 걸까요? 언어가 바뀌는 걸까요? 직장이 바뀌는 걸까요? 하지만 내가 본 변화는 그 어떤 것보다도 느리게 그리고 깊게 시작됩니다. 바로 사람의 자세에서요. 훈련을 마친 날, 그는 처음으로 혼자 서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누가 옆에서 지켜보지 않아도 되는 순간입니다. 군복은 여전히 몸에 딱 맞지 않고 어깨엔 긴장이 남아있지만 눈빛은 달라져 있습니다. 그 눈빛에는 설명하려는 조급함이 없습니다. 인정받고 싶다는 초조함도 없습니다. 대신 아주 묘한 안정감이 있습니다. 나는 그 눈빛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긴 떠돌이 삶을 끝낸 사람들에게서만 보던 눈빛입니다. 그는 이제 묻지 않습니다. 내가 여기 있어도 되나? 나는 보호받을 수 있나? 나는 언제까지 손님인가? 그 질문들은 이미 끝났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는 지키는 쪽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군복은 단순한 옷이 아닙니다. 이 나라에서는 특히 그렇습니다. 군복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 나라의 부담이 아니다. 너는 이 나라의 책임이다. 그리고 동시에 이 나라는 이제 너의 책임이기도 하다. 이 교환이 이루어지는 순간 사람은 비로소 국민이 됩니다. 나는 훈련소 밖에서 그의 가족을 다시 만납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말을 아끼고 아버지는 여전히 고개를 많이 숙입니다. 하지만 예전과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아버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집안에서 처음으로 이 나라를 지키는 사람이 나왔어요. 그 말은 자랑이 아닙니다. 보상도 아닙니다. 그저 역사가 한 칸 앞으로 움직였다는 확인입니다. 130년. 이 숫자는 단순한 세월이 아닙니다. 기근을 피해 떠났던 증조부, 간첩이라는 누명을 쓰고 쫓겨났던 조부모, 전쟁터로 끌려가 돌아오지 못했던 삼촌들, 그리고 국적 없이 살아야 했던 부모 세대까지. 이 가족의 역사는 항상 남의 결정으로 움직여 왔습니다. 떠나라 해서 떠났고, 싸우라 해서 싸웠고, 침묵하라 해서 침묵했습니다. 단 한 번도 선택하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청년은 선택했습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도망치기 위해서도 아니라 스스로 주인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이 선택이 특별한 이유는 모두가 해야 해서가 아닙니다.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영웅담이 아닙니다. 미담도 아닙니다. 이건 정상으로 돌아온 이야기입니다. 정상적인 나라라면 동포를 보호하고 돌아올 길을 만들고 그들이 책임질 기회를 줍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개인이라면 그 기회 앞에서 자신의 위치를 스스로 정합니다. 이제 동네의 풍경도 달라집니다. 예전엔 외국인 많아졌다던 말 대신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 집 아들 군대 갔다며 고생 많겠다. 대단하네. 말은 짧아졌지만 의미는 훨씬 무거워졌습니다. 누구도 이제 어차피 돌아갈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가 서 있는 자리는 다음 사람의 길이 됩니다. 누군가는 한국으로 돌아오고, 누군가는 정착하고, 누군가는 또 다른 방식으로 이 사회의 일부가 됩니다. 중앙아시아 곳곳에서 고려인들이 이 소식을 전합니다. 사진이 돌고, 이야기가 번지고, 마침내 말이 바뀝니다. 갈 수 있다더라. 돌아올 수 있다더라. 이번엔 다르다더라. 이 말은 희망이 아니라 검증된 사실이 됩니다. 한국도 달라집니다. 예전엔 도와준다는 말로 충분했지만 이제는 같이 책임진다는 말이 필요해졌습니다. 정책이 바뀌고 제도가 손질되고 무엇보다 기준이 바뀝니다. 얼마나 서러웠겠느냐는 말이 회의실에서 끝나지 않고 현장까지 내려옵니다. 그게 진짜 변화입니다. 나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한 가지를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귀환이 아닙니다.
이건 역사의 방향 수정입니다. 130년 동안 고려인은 늘 변두리에 있었습니다. 필요할 때 불리고 위험할 때 밀려났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들은 처음으로 중심에 서기 시작했습니다. 도움의 대상이 아니라 책임의 주체로요. 그래서 이 장면은 슬프지 않습니다. 눈물은 나지만 그 눈물은 상실의 눈물이 아닙니다. 회복의 눈물입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어디 가서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누구인지 말 안 해도 되니까요. 이 말보다 더 강한 결말은 없습니다. 고려인은 돌아왔습니다. 한국은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한 사람이 주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는 끝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제서야 시작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몽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